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오늘의 주요 뉴스와 역사 속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백신과 방역에서 왜 국민을 속이나 이런 관련된 기사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모더나 백신을 확보하고 도입도 앞당기게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더나 측은 도입 시기에 대해서 합의된 거 없다고 반박된 기사가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또 보도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발표가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데 결국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백신 관련 내용은 단순 논의만 한 것을 확정된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백신 업체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매달리고 있다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용이 이제 거짓말 논란이 있고요. 이에 당연히 국민들의 불안과 의문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국회의 백신 공급 시기 정보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얀센 백신 공급 시기 공개 거부한 질병청은 커지는 국민 불안을 지금 빨리 해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화이자, 얀센 백신 계약서의 공급 시기 항목이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을 제출하라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 못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데도 정부는 모더나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들도 확보되어 공급만 기다리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신해 백신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익저해행위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모더나 한국에 백신 공급한 약속한 건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공급에 합의됐다고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빨리 정확한 사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외식업계, 소상공인업계에서 중대재해법의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조항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고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오늘이죠. 오늘이 어제가 아니고 오늘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재해법에 영세 소상공인까지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답답한 사항이라면서 소상공인이 가장 반발한 조항은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생기면 업주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산업재해는커녕 폐업을 걱정하도록 지금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느 누가 지금 소상공인 장사를 영위할 수 있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이 업주 경영자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과거에 안전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적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은 이게 상당히 모호하고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매출이 급감해 생존마저 위협받는 외식업 등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라며 다중이용업소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공개 회동이 있었고요. 진통을 겪고 있는 중대기업 처벌법 제정과 관련돼서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안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이 내년 1월 8일까지 처리해야 할 방침인 중대입법에 대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인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차 급속 개편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공수처장,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보훈처장을 내정한 데 이어 줄줄이 인사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대폭 물갈이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고요. 국면 전환이 본격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교체될 예정이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필두로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부 등 추가 교체, 수요가 필요한 부처 장관을 포함해서 추가 개각을 통해 본격적인 국면 전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정해지고 있고요. 김상조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거론되고 있으며 또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유력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5년차의 공수처 출범을 필두로 급속도로 내각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개편인지 임기 말기 레임덕을 맞고 잠기 집권을 하기 위한 포석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수처 행보에 집중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공수처장 1인의 수사,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 부작용을 걱정한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견제장치 없는 무위불서의 권한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1인 독주 체제가 과연 공수처장의 1인 독주 체제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1인 독주 체제인지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수사시 이익권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지만 공수처장은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조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원칙이 무너지고 이 부분은 국민들이 권한이 침해된다 부분이고 국민의 주권이 침해된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헤드라인 뉴스는 마치도록 하고요. 과거 역사 속을 주요 수를 보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80년도에 언론기본법이 공포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되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각종 언론사들을 통폐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중앙지의 경우 여러 가지 신문들을 통폐합시켰고 방송들도 통폐합시켰습니다. 이제 언론의 난이라고 그랬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무수한 통제가 언론 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독재의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본다면은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절실한지 부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로서 표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도에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보리스 엘친 대통령은 상당히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개혁파 정치인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요.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러시아 경제를 양극화시켰고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를 통틀어서 기나긴 불황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탄핵 시도가 있었고요. 정치적 입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총리였던 푸틴에게 정권을 넘기고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이제 개혁이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소리고요. 여러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개혁이라는 말은 상당히 오래 쓰였습니다. 고대서부터 사실 개혁이라는 말은 쓰였고요. 개혁과 혁명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수시로 귀에 익었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방향이 잘못되고 너무 급진적이 되고 국민들의 어떤 초기에 열광적인 지지를 잘못 호도하고 국민들과 호흡을 맞추지 않고 너무 급진적으로 지도자의 생각대로만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아니면 소수에 의해서만 추진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실패한다. 그리고 경제를 따지지 않고 간다면은 반드시 불황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러시아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도부는 개혁만 내세우고 방향을 잘못 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국민들을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고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반대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러시아의 이 몰락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나긴 불황을 오랫동안 겪었지만 이제 지하자원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재들이 중용돼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결 국면, 사람을 양극화시키고 그다음에 너무 분열로 만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론 분열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